안녕하세요. 사연부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릴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장년층 청취자분들이라면 더욱 공감하실 가슴 저리고도 따뜻한 한 편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꽤나 기구한 가족사를 지닌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중년을 훌쩍 넘겨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의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삶을 통째로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하고 놀라운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시는데요. 사연자께서는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묵혀두었던 이야기라고 하시며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잘못 살아온 걸까요? 하고 조심스레 물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은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랐고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가족 내에서 있었던 여러 번의 배신과 갈등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사연자분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가난과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틈만 나면 술에 취해 들어와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기 일쑤였고 어머니 역시 아버지의 폭언과 무책임한 태도에 지쳐 가세가 기울어 가는데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사연자분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남동생은 사연자분이 보기에도 참 착하고 마음 여린 아이였지만 가족의 분위기에 점점 시달리며 고개를 떨구는 날이 많아졌다고 해요.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는 편이었고 일자리도 꾸준히 유지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집에 돈이 없으니 사연자분과 남동생은 학용품도 변변히 사지 못했고 때로는 점심값도 없이 등교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 거의 날마다 싸우거나 악다구니를 퍼붓는 소리였다고 하네요. 작은 전셋집은 얇은 벽으로 되어 있어서 온 집안 구석구석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은 그걸 매번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요양이 필요해졌는데 집안 형편상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집안의 돈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 오히려 어머니가 못 벌게 되니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환경에서 사연자분은 일찍부터 집안일을 책임져야 했고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해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남동생도 몇 년 뒤 따라 공장에 들어가면서 형편이 조금 나아지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또 일을 크게 벌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충격이었고 막장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가정적 책임감이나 애정을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족을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 사실을 알고 충격에 쓰러졌고 결국 결혼 생활은 파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가출하듯 집을 나가버린 뒤로는 경제적 지원은커녕 연락조차 뜸해졌죠. 그렇게 남겨진 건 늘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연자 분과 남동생이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살아보려고 했지만 남동생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극에 달해 도대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분노와 절망으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고 가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세상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일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즈음부터 사연자분은 집을 떠나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지만 남동생의 폭력적 성향과 집안의 암울한 분위기를 견디기에는 사연자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집안과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기에 월급의 일부를 떼어 어머니께 용돈처럼 보내고 가끔 집에 들러 어머니를 돌보는 것으로 최소한의 효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사연자분은 가까스로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고
또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 믿으며 열심히 살았어요. 다행히 배우자 역시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둘은 함께 맞벌이하며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보자는 꿈을 키웠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지만 어느덧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는 어려움이 닥치면서 사연자 분의 몸과 마음은 또 한 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남동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령이 되면서 기력이 떨어졌고, 남동생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상한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빚이 늘어가고 어머니가 새들어 살던 집도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죠. 사연자 분은 결혼 생활이 버거웠지만 그래도 피부치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남동생을 도와보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동생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꽤 큰 돈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그 돈을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도박에 손을 대면서 순식간에 탕진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사코 그런 남동생을 감쌌고, 그래도 내가 형편이 나으니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하고 사연자 분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내심 억울하고 분하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늘 가족밖에 없지 않느냐고 호소하니 거절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결국 또 다시 돈을 보태주었는데 이번에도 사업은 물거품이 되었고, 남동생은 오히려 사연자 분에게 내가 더 도움을 줬으면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적반하장식으로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사연자 분과 남동생 사이에는 깊은 골이 파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애초에 집을 떠나버렸고, 어머니는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며 병원 신세를 질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배우자와의 사이도 남동생 문제로 인해 자주 싸우게 되었고, 결국 사연자 분의 삶은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사연자 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낳은 아이들은 그런 막장 같은 가정 환경을 물려받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 하나로 안간힘을 다해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 쪽에서는 사연자 분이 돈 많은 언니로만 보였는지 돈이 필요할 때면 거짓말까지 지어내며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일이 반복되면서 남동생에게서 오는 연락이 두려워지기까지 했죠. 그러다 결국 몇 년 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이번엔 병세가 심각해 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남동생은 간병인은커녕 병원비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눈물을 삼키며 병원비를 충당했지만 남동생이 또다시 돈을 빌려가려 하자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날 남동생은 당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만약 내가 안 준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를 포기해야 한다고 협박 비슷한 말을 하더랍니다. 정말이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지요. 어머니를 그렇게 볼모처럼 내세워 돈을 빌리려는 남동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동생을 그토록 감싸고 결국 자신의 손을 빌려달라 사정하는 모습에 사연자 분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이어가며 사연자 분의 삶은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를 품은 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깊은 상처를 다시 한번 후벼 파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둔 재산 문제를 두고 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버지와는 이미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명의로 된 작은 땅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갑자기 여러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던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이복 동생도 있었죠. 저쪽에서 주장하기를 아버지의 땅은 우리 쪽 형제들이 몫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정식으로 이혼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가 그 땅을 사놓은 지 오래되었는데 사실상 그 여자와 함께 지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네 재산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땅값도 그리 크지 않았고 사연자 분은 솔직히 그 땅을 굳이 차지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동생은 달랐어요. 빚이 많은 상태였고 어떻게든 한몫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직접 저쪽 가족을 찾아가 싸움을 걸고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딸과 아들, 그리고 남편의 또 다른 가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지만 결국 남편의 땅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남동생의 주장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남동생을 말리지 못하고 사연자분에게 하소연하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미 남동생의 폭주로 몇 번이고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겪었는데 또다시 그가 무모한 싸움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여러 번 만류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서로 마음 다치지 않고 지내는 거야. 아버지가 떠난 지금 그 땅 몇 푼 때문에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남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증거 자료와 진술, 그리고 가정사를 낱낱이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족에게 어떤 무책임을 보였는지를 증명해야 했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고소한 과거 기록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연자분은 치를 떨었습니다. 특히 법정에서 마주친 이복 동생이 말끝마다 당신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했다라는 식으로 비꼬며 내가 정식 상속인이다. 오히려 당신들이 얻어갈 게 하나도 없다고 매섭게 나오자 사연자분은 거기서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소송 과정은 길어졌고 어머니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병이 악화되었습니다. 남동생이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면 한 몫을 잡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재판이 질질 끌리면서 결국 본전도 건지지 못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외도 사실이 공식 기록에 남아야 하고 과거의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는 게 정말 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차마 말도 못하고 그저 고통의 시간을 지내야 했죠. 결국 1심, 2심을 거치는 동안 남동생과 이복동생 사이에는 이전 투구 같은 폭언이 오갔고 사연자분은 그 사이에서 적잖은 수모와 상처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수척해져 갔고 남동생은 소송 자금을 마련하느라 또다시 빚을 지더니 형편이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정작 사연자분은 이 모든 소동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남동생이 소송의 참고인으로 불러내는 바람에 꼼짝없이 휘말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 끝에 결국 그 땅은 반반으로 나누어지는 판결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동생 입장에서는 패소나 다름없었죠. 이복 동생 쪽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으나 남동생도 더 이상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솔직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더러운 싸움이 끝나서 좋았고 무의미한 소송 비용과 정신적 소모를 더는 안 해도 되는 게 감사했죠. 그러나 남동생은 더욱 분노하며 그때 내가 돈만 좀 더 지원해줬어도 변호사 제대로 선임해서 이길 수 있었는데라며 또다시 사연자분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 탓을 하는 거야. 나도 내 가정이 있고 내 아이들이 있고 내 삶이 있어. 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해줘야 하지? 사연자분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평생을 남동생을 돌봐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건 한없는 원망과 거친 말뿐이었죠. 그런 싸움이 계속되니 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중재를 하려 했고 결국 한날 한시에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셨습니다. 얼마 못 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의사는 이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남동생이 정신을 차리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병약과 스트레스로 몸이 다 망가진 상태였죠. 남동생은 울면서 어머니 곁을 지켰고 사연자 분도 달려와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어머니는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이는 듯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 좀 화해시키고 싶다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라 사연자 분은 울음이 목구멍에서 뜨겁게 솟구쳤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별다른 유산도 남기지 못했고 남동생은 힘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외도 상대로부터 태어난 그 이복 동생이
이번에는 어머니가 생전 남겨두었다는 보석함을 찾겠다며 이것이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 주장한 겁니다. 사실 어머니에게 그런 보석함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별거 아닐 거라는 걸 알았지만 남동생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그 이복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사연자 분은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싸워야 하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남은 싸움은 무엇을 위한 걸까? 이제는 남동생에게도 진절머리가 났고 아버지의 또 다른 가족에게도 연민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건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결과였고 어머니는 그 희생양이 된 셈이니까요. 장례가 끝난 뒤 남동생은 술에 취해 사연자 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누나 또는 언니 하고 흐느끼더랍니다. 한때는 서로 의지하던 남매였는데 이젠 증오와 원망만 남은 상태에서 그런 동생의 흐느낌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갑자기 남동생은 사연자 분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도 내 사업 자금도 뭐든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네. 오히려 누나만 더 고생하게 만들었고 엄마도 편히 못 보내드렸지. 이게 내 죄지. 사연자 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동생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렇게 남동생은 한참을 울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라도 이 모든 싸움을 끝낼 걸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사연자 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팠죠. 그래서 그 순간 어떤 말로 동생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연자 분이 남동생과 함께 어머니가 머무시던 방 안을 뒤적이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편지 몇 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는데 어린 시절 사연자 분과 남동생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나의 자랑스러운 딸, 그리고 아들, 부디 사이좋게 지내길.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사연자 분은 허탈함과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고 해요. 정작 남동생과 나는 거의 평생을 싸우고 원망하며 살았는데 어머니에게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을까 라고 생각하니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평소에 가족밖에 없다며 그토록 서로를 감싸주길 원했던 이유가 선명히 느껴졌죠. 그 일 이후 남동생은 이전처럼 무작정 사연자 분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신의 잘못을 조금씩 인정하고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처지이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외부로만 화를 돌리고 누나를 탓하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연자 분도 마음 한구석에 쌓인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내 동생이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바라신 건 우리 둘이 화해하고 서로 돕는 모습이었을 거야 하면서요. 비록 어린 시절부터 겪은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보고 나니 더 이상 이렇게 막장 같은 상황에서 허우적거리기 싫다는 마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남동생은 작은 식당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연자 분은 퇴근 후 남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가끔 밥을 사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서로 대화가 잘 안 되었지만 언젠가부터 참 고생이 많다. 밥이라도 잘 먹어라라며 동생이 음식 한 접시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연자 분은 울컥했지만 차마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써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남매는 조금씩 서로를 인정하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상처가 기적처럼 한순간에 아물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늘 간절히 원했던 가족 간의 화해가 천천히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어느 날 남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웠다. 앞으로는 내가 누나한테 손 벌리지 않고 진짜 동생 노릇 한번 해볼게. 라고 했을 때 사연자분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연자분의 가족사는 정말 막장 중의 막장이었고 도무지 용서나 화해가 불가능해 보였을 만큼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남매가 다시 함께 웃는 날이 오긴 왔습니다. 물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이복 동생과의 관계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떻게든 서로 이해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요. 장례 이후 남동생과 잠깐이나마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던 날, 둘은 아주 오랜만에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정말 서로 의지하며 살자. 다른 일은 다 잊고 어머니가 주신 사랑만 기억하자고 약속했죠. 그 순간 사연자분은 울면서도 웃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천국에 가셨다면 우리 형제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금은 안심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마치 가슴 속에 작게나마 불이 켜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참으로 기구하고 슬픔이 가득하며 동시에 참담했던 가족 이야기가 결국에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걸 두고 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세요. 사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내 동생이든 뭐든 다 끊고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된 건 어머니의 오랜 바람과 사랑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듣고 있으면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따뜻해집니다. 사연자분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땐 분명히 있을 거다. 나도 몰랐는데 그럴 때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먼저 손을 내밀면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 어머니가 바라신 건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이제라도 서로를 놓지 않는 것이었고 내가 조금 더 일찍 마음을 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남지만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도 우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통해 가족 안에서 상처 입고 얽히고 설킨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막장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 사연에 대한 마무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가족 간 갈등으로 힘들어하시거나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사연을 듣고 용기 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부재를 실감하며 남동생과 힘겹게나마 다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와중에 또다시 아버지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실은 장례식 이후 어느 날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던 분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내용은 예상했던 것처럼 달갑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모친이 쓰시던 어떤 물건이 우리 아버지 것일지도 모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요지였지요. 사연자분은 당연히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겪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물건을 함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동생은 이상하게도 이번만은 한번 만나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걸 왜 너네가 보려고 하냐 라며 버럭 화를 냈던 남동생이 밤새 고민을 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용히 사연자분을 찾아와서는 누나, 사실 나도 이제는 이 싸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계속 이렇게 서로 적대하기만 하면 엄마의 바람도 우리 스스로의 평화도 영영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쪽도 진심으로 대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서로 풀어낼 길을 모색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좀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남동생이 조금이나마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심 반가웠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저 사람들하고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컸지만 그래도 동생의 의지를 꺾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락을 다시 받아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던 여성 이제는 그분도 고령이 되셨다고 합니다과 이복 동생을 만났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땐 모두가 어색했고 적대감 어린 눈빛을 숨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식당이나 집이 아닌 제3의 공간이라서인지 과격한 말싸움 없이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은 지난 재판 때의 날카로운 태도와 달리 이번엔 꽤 차분한 톤으로 말을 꺼내더군요. 우리도 사실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다.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다.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정식 가정이라고 믿고 컸는데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걸 느끼면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들으니 사연자분은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상처들이 저들에게도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마음이 누그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느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아느냐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가족 전체가 풍비박산이 된 사실을 어떻게 용서하고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남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건 물론 우리 어머니 유품을 함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이 있다면 서로 조금씩이라도 교환해서 이제는 이 지난한 싸움을 끝내고 싶다는 뜻이다. 누나랑 나도 한참 고민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어. 이런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도 우리 어머니처럼 서로 갈기갈기 찢긴 상태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걸. 이복 동생 쪽에서도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한 삶을 꿈꿨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 세월을 보냈고 재판이 벌어질 땐 날선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모두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그리고 세상에 뒤늦게라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섞여서 우리도 힘들었다. 그 대화를 계기로 사연자분은 처음으로 저쪽도 아버지에게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합니다. 이 일은 결코 단순히 한쪽만의 피해가 아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물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당장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가 먼저 만든 상처였고 자신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모두 같은 문제로 고통받았고 결국엔 한 사람에게서 비롯된 불행한 가족사에 묶여 있었다는 인식이 생긴 것만으로도 엄청난 진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만남 이후 사연자분은 한동안 남동생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발견한 유품 일기장과 사진들 중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은 혹시 저쪽 가족도 원하는 게 있다면 복사본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유품은 어머니의 것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찍힌 사진이나 아버지에게 쓴 편지 등이 남아있다면 그 역시 아버지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에게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죠. 남동생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엄마 유품 속에 담긴 아버지 이야기가 저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며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 결정을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물건을 왜 가져가 라는 분노가 머리를 스치기도 했지만 남동생이 말했듯이 결국 우리도 어머니처럼 평생 고통과 미움만 품고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걸 허락했을까 하고 상상해보니 어쩌면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한 채 내내 불행해했다고 생각했던 그 이복 동생들을 더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유품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사연자 분과 남동생은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상대분과 이복 동생에게
복사해둔 사진과 편지 일부를 건넸는데 그들은 예상치 못했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편지들 중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죄해야 하는 내용도 있었고 사실상 내가 잘못했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는 괴로움이 담긴 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엔 아이들을 더 이상 상처 주지 말아 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은 그 편지를 천천히 읽더니 한참 후에 고개를 들어 사연자 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야 좀 알 것 같다. 왜 우리끼리만 계속 서로 적대시했던 걸까? 잘못은 아버지한테 있는데 정작 우리끼리는 미움이 커지고 아버지는 떠나버리고 참 허무하다. 그녀 혹은 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사연자 분도 마음속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버림받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더 아팠던 건데 상대를 향해 분노만 쏟아냈구나. 그 자리에서 서로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만나 편하게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나눴습니다. 당장 가족처럼 지내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더는 법정 싸움이나 험담을 퍼붓고 인연을 끊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합의했죠. 이복 동생의 어머니 역시 이제는 거의 거동이 불편해진 상태라 그날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잔뜩 주눅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분도 힘겹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사연자 분도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눈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이 만남 이후 사연자 분과 남동생은 그간의 모든 막장 같은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머니한테 뭐 하나라도 잘했나 하는 후회가 또 밀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엄마가 지켜주고 싶어 했던 건 피를 나눈 가족끼리 서로 적이 되지 않고 힘들 때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우린 아버지가 남긴 그 끔찍한 상처에 매달려 평생을 싸우고 찢어지는 데만 몰두했구나 하는 자책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은 이상 이제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자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남동생은 작은 식당 일에 더 열중하기 시작했고 사연자 분은 가끔 그 식당을 찾아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인들에게 홍보도 해주곤 했어요. 또 남동생이 빚을 조금씩 갚으면서도 생활이 버거워 보이면 예전처럼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대신 함께 상의해서 이 달에는 얼마 정도 도울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고요.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길 땐 최대한 감정을 쏟아내기보다는 대화로 풀려고 애썼습니다. 이제야 겨우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한편 아버지의 외도 상대였던 분과 이복 동생 쪽도 더 이상 재산 문제나 상속 문제로 사연자 분과 남동생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났고 이제 와서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는 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심지어 이복 동생은 남동생의 식당에 가끔 들러 밥을 먹고 가기도 하며 아버지 때부터 이러저러하게 꼬여버린 우리의 인연이라도 조금씩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울림을 느꼈다고 해요. 싸우기만 했던 사이인데 이제 서로를 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봐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요. 사연자 분은 이렇게 달라진 남동생의 태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합니다. 아버지 밑에서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큰 아이였고 늘 방황하며 화를 밖으로 표출하던 동생이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워져서 인연이란 게 참 묘하다. 절대 용서 못할 줄 알았던 사람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네. 라는 말을 할 정도가 됐으니 엄마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조금은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말을 전하시면서 사연자 분도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완전한 화해나 치유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덧붙였어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졌고 막장의 끝에서 그래도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가족관계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사연자분 자신도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남기고 떠났을까? 어머니는 왜 그렇게까지 동생을 감싸면서
나를 힘들게 했을까라는 원망으로 밤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동생과 이복 동생도 모두가 시대와 환경의 희생자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시절 가난과 사회적 편견 그리고 책임지지 못할 사랑이 낳은 파국 속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죠. 물론 이런 깨달음이 상처를 완전히 지워주는 건 아닙니다. 사연자 분도 여전히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동생이 또 예전처럼 돌아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과거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붙들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대신 오늘 하루의 평온과 내일의 희망을 조금씩 만들어가자는 의지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간 선물이 아닐까 싶다. 사연자 분은 그렇게 담담히 말하셨어요. 최근에는 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가족들이 작게나마 모여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복 동생도 초대했어요. 물론 남동생과 이복 동생이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그래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모두가 사랑받아 마땅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말을 나누며 울고 웃었다고 하네요.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연자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 역시 이제야 삼촌 또는 작은아버지 혹은 고모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이란 게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며 따뜻한 시선을 보내줬다고 해요. 사연자 분께서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래간만에 가슴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합니다. 물론 다음 날이면 또 현실의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아버지 없이 남겨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어머니가 바라던 모습에 조금이나마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에 새삼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우리 가족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가득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사연자분은 동생과 이복 동생이 혹시 다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락 하나 하는 것도 꺼렸지만 이제는 한 번 식사라도 하자며 먼저 문자를 보내곤 하죠. 남동생도 식당 일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이복 동생도 형편이 넉넉지 않아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가끔 찾아오면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챙겨오곤 합니다. 그런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제는 예전처럼 목소리를 높여 싸우는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가족이 하루아침에 행복한 사람들이 된 건 아닙니다. 사연자 분의 자녀들 역시 어린 시절 외가 쪽의 복잡한 사연을 보고 들으며 심리적 불안을 겪었고 남동생도 여전히 남아있는 빚과 안정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복 동생 쪽도 병약한 어머니를 모시며 생활이 빠듯해서 때로는 또다시 도움을 청할까 고민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과거처럼 적대적이지 않고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함께 표현할 줄 알게 된 게 큰 변화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남동생이 이복 동생에게서 연락을 받고 자네도 힘들다면 언제든 가게로 놀러와.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사연자분은 마치 꿈만 같았다고 해요. 이복 동생이 남동생에게 한 끼 먹자는 말을 듣는 모습이라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로 아예 얼굴을 보기도 싫어하고 소송으로 헐뜯던 사이였는데 말이죠. 아직도 상처를 되새기는 순간들이 생기긴 합니다. 서로의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가 왜 그랬나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다툴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가 남긴 사진 그리고 일기장 한 구절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마음이 다쳐버린 아이들은 서로를 응시하기보다 등을 돌리기 쉽다. 그래도 부모인 우리가 그 등을 돌리지 않도록 붙잡아줘야 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언젠가 아이들이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 문장을 곱씹을 때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서로가 아니라 바로 이 상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사연자 분은 말합니다. 그동안 남동생과 또 다른 형제들을 적으로 삼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과거에 대한 집착과 원망,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상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같은 편이 되어 그 상처와 맞서 싸우기로 한 거예요. 그게 아마 엄마가 바랐던 가족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듯 사연자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현실적인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끝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사연자분은 직접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저처럼 한평생을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우리가 보여준 이 작은 변화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변할 수 있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열쇠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걸 한 번쯤 믿어보면 어떨까? 라고요. 물론 모든 가족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닙니다. 때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기도 하고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려서 다시 돌아오기 힘든 관계도 있지요. 하지만 어쩌면 사랑이라는 게 본디 완벽하거나 영원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조금만 더 손을 내밀면 완전히 끊어지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한 걸음 뒤늦게 시작한 화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사연자분은 마지막으로 비록 아버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는 내 아이들에겐 더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면 결국 언젠가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온다는 걸 내 아버지에게서 배웠으니까요. 어머니도 살아생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남매에게 늘 그런 말을 했고 나도 이제야 깨닫고 실천해 보려고 해요. 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장이라는 것은 당장 봤을 때는 도무지 수습 불가능할 것 같은 파국의 상황을 뜻합니다. 배신, 증오, 폭력, 거짓말, 그리고 무책임이 난무하니 그저 폐허만 남을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 폐허에서도 결국 새로운 싹이 트는 순간이 있나 봅니다. 사연자분의 이야기처럼 가장 밑바닥을 찍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삶의 신비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만남 이후로도 사연자분은 남동생과 함께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가족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복 동생 쪽과도 작은 갈등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서로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어쩌다 만날 땐 서로 조금 서먹하게 웃으면서 잘 지내느냐 물어보기도 하죠. 이게 바로 어머니가 그토록 바랐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사연자분의 말에 따르면 아직 어머니 기일에 한 번 모인 것만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고인을 기리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작은 자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순간들이 많았던 가족 사이지만 그래도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함께라는 느낌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원하던 해피엔딩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세상에는 수많은 가족사가 있고 그 중에는 완전히 화해하기 힘든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인연을 통해 치유되기도 하죠. 사연자 분처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작고도 소중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사연자 분이 얻은 결론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사랑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사랑이 희미하나마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애정이 크기 때문에 증오와 분노도 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극적인 화해와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 가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연자 분의 이야기가 이 순간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 기구한 막장 스토리가 끝내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남매가 서로 손을 잡고 웃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클로징 멘트를 통해 사연자 분의 소감과 제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후로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사연자 분은 자신의 삶에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중년층 가족상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이미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남동생과 이복동생과도 어느 정도 화해했는데 굳이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하고 망설였지만 심리적으로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기에 용기를 내 신청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가족 간 갈등이나 오랜 상처를 풀어내는 과정을 돕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이 병행되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했고 또 다른 분은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다퉜다가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가 모두 달랐지만 가족 때문에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내면의 고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연자 분은 처음 며칠 동안은 말을 잘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이 너무나 극단적이고 막장 같아서 이걸 남들에게 이야기해도 될까 싶었던 거죠. 그러나 진행자와 전문 상담사, 그리고 다른 참여자들의 공감 어린 시선을 느끼면서 조금씩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과 부모님의 불화, 외도, 이복 동생과의 갈등, 남동생의 도박,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모든 게 너무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막상 꺼내놓고 보니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고여있던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다. 상담 과정에서 사연자 분은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자신의 자존감과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웠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결국 다 무너질 거지라는 패배감을 먼저 느꼈다고 해요. 그건 어릴 적부터 쌓인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이 배우자와 사소한 갈등을 겪을 때도 혹시 또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앞섰다는 거죠. 이와 같은 면은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동생 역시 가족 상담을 같이 받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트라우마가 그를 자꾸만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고 도박이나 폭력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들여다보는 과정이었다고 해요. 아버지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상실감, 그리고 어머니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누나에게는 질투와 의존을 동시에 느꼈다는 식의 이야기가 상담에서 오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마음 한편에는 이제라도 조금씩 자각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간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연자분은 자신이 받은 상처와 그로 인한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니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통해 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왜 저렇게 무책임하고 철없는 행동을 계속할까라고 비난만 했지만 이제는 이 친구도 나와 비슷한 상처와 불안을 안고 있었고 그걸 건강하게 풀어낼 방법을 몰랐던 거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개별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자 어느 날 사연자 분과 남동생은 어머니 기일을 맞아 작게나마 엄마를 위한 추모 모임을 해보자고 다시 의기투합했습니다. 이미 한번 가족끼리 모여 식사를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엔 좀 더 정성껏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준비하고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복 동생도 초대했어요. 처음엔 거절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쪽에서도 정말 감사하다. 우리 엄마도 많이 늙으셨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함께 모시고 가서 자리에 앉아도 될까라는 요청을 해왔죠. 사연자 분은 고민 끝에 물론이지요. 같이 오세요 하고 수락했습니다. 추모 모임 당일 작은 음식점에서 모여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과 음식, 그리고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모두가 돌아가며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 형식으로 읽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엄마, 이제야 조금 늦었지만 엄마가 바라던 모습으로 가족이 다시 뭉치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고 어쩌면 다시 싸울지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가 늘 기도해 주신 덕분인지 우리는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그 순간 남동생도 이복 동생도 그리고 이복 동생의 어머니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남동생은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 정말 못난 아들이었지. 도박으로 돈도 날리고 누나한테 화풀이만 하고 엄마 마지막까지 편히 못 쉬게 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해. 하지만 엄마 덕분에 누나랑 이복 동생이랑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엄마 생각하니까 뭐랄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엄마, 고마워. 이복 동생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니,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늘에 계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걸 보고 혹시나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어머님께는 죄스러운 마음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걸 알지만 난 그저 나는 왜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지 못하나라는 억울함만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부족한 책임감 때문에 다 같이 힘들었다는 거요. 그 말이 끝나자 조용히 휠체어에 앉아있던 이복 동생의 어머니가 흐느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늙어서 이렇게 말해봐야 뭐하겠니마는 내가 잘못했다. 처음에는 그분이 유부남인 줄 몰랐어. 한참 뒤에 알았지만 이미 아이까지 생겼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희 엄마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다는 것도 이젠 안다. 늦었지만 미안하다. 그 소리에 사연자분도 어쩐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한편으론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땐 사죄 한마디도 없더니 이제 와서야 하는 억울함도 올라왔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한바탕 울고 난 뒤 식사를 하며 여러 가지 추억을 나눴습니다. 남동생이 엄마가 예전에 이런 말을 많이 했어. 내가 나중에 커서 밥벌이나 제대로 해서 자립만 하면 나는 소원이 없겠다고. 근데 그걸 어머니가 못 보고 떠나셔서 늘 죄책감이 컸지. 라고 하자 이복 동생이 우리 엄마도 비슷한 말을 했어. 너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시키고 싶다. 그래야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결국 가난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나도 반항만 했지 뭐. 라는 식으로 답하면서 서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결국 우리 모두가 부모의 욕심과 어른들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 자신의 꿈과 미래를 충분히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상처를 입었다는 점은 똑같았구나라고 새삼 느꼈다고 합니다. 이날의 추모 모임은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로가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꺼내놓느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길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도 다행히 상처를 꺼내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언이나 비난이 오고 가는 사태는 없었습니다. 이미 일정 부분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였고 또 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를 추모하는 날이니 혹시나 말이 거칠어질 것 같으면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날 저녁 사연자분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안도감이 뒤엉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그런데 새벽 무렵 문득 어머니가 꿈에 나와 고맙다, 이제 됐다 라는 말을 하는 듯한 환청이 들렸다고 합니다. 꿈이었는지 반쯤 깬 상태에서 들린 소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연자분은 그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네요. 엄마가 정말로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이제 엄마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에 오래간만에 따뜻하면서도 애잔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런 심경의 변화를 겪고 나니 세상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가족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속으로
가족이라 해도 믿을 게 못 된다고 단정 지으며 차갑게 반응했는데 이제는 언젠가 그 가족들도 변화할 수 있을지 몰라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분노와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 나를 지키기 위해선 용서와 화해라는 수단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 수도 있다고 배웠는데 사연자분은 그 말이 너무나 체감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가족 간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일상에 치이고 갈등의 흔적은 사소한 말실수에도 다시 고개를 들곤 하니까요. 어느 날은 이복 동생이 남동생의 식당에 들렀는데 가게가 참 잘 되나 보내라고 무심코 한 말에 남동생이 비꼬는 거야. 아니야?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돼. 라고 예민하게 반응해버린 적도 있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잠시 서먹해졌다가 결국 서로 전화로 풀면서 미안하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며 화해했다고 하죠.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그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서로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을 텐데 이제는 대화로 풀어가는 쪽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확실히 큰 진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연자분은 이런 작은 진전을 볼 때마다 역시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믿음이 든다고 해요. 누군가는 그냥 마음의 위안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게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래, 잘하자. 이게 엄마가 원했던 거니까라는 다짐이 있으면 순간 욱할 때도 조금씩 진정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사연자분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정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조금씩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외가 쪽 얘기는 너무 복잡하다며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왜 이 복잡한 인연을 그냥 정리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해요. 한 번은 사연자분의 자녀가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그냥 힘든 가족이라면 연락 끊고 사는 게 낫지 않아? 굳이 신경 쓰면서까지 같이 가야 하나? 그때 사연자분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끊는 건 정말 마지막 선택이야. 그래도 피부치라는 게 있다 보니 어느 날엔가 후회가 밀려올 수 있어. 엄마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끊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느껴. 라고 답해줬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자녀가 그럼 나도 나중에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들어지면 그걸 기억해볼게라고 했다고 하니 사연자분은 그래, 이게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울컥했다고 하죠. 물론 모든 자녀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가정이란 게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사연자분은 아직 이복 동생 쪽과 법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얽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라고 해요. 특히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정확히 어떻게 처리될지 혹은 재산세를 누가 내야 하는지 같은 문제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격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서로 상의해서 합의점을 찾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하네요. 어차피 큰 금액도 아니고 또 그 돈으로 우리가 큰 이익을 볼 일도 없는데 괜히 시비만 붙다가 상처만 커지겠지. 차라리 우리 다 함께 모아서 사회에 기부라도 할까 하는 생각도 한다. 라고 남동생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재산보다도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듣는 외부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복 동생 쪽이랑 왜 섞이려고 하느냐? 조심해라 또 뒤통수 맞을지 모른다고 걱정 어린 충고를 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그런 말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자기는 한 번 더 믿어보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물론 이복 동생이 다시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갈등이 재점화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바라셨던 걸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는 게 맞다는 게 사연자분의 생각이죠.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죽일 듯이 증오하고 상속 문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사연자분의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가족 내 갈등이라는 건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나도 이런 막장 상황까진 아니라도 형제와 연을 끊고 지낸다. 시댁이나 처가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자식들과 소통이 안 돼서 힘들다 등 다양한 형태로 가족 갈등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이 사람과 지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 감정이 폭발할 순간을 참고 대화를 시도할 용기가 있는가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게 참 늦었고, 그때까지 엄마를 힘들게 했다는 죄책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가족이 원수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면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라. 미움이나 원망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 물론 모두가 성공하진 못하겠지만 언젠가 내 마음이 변해서라도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될 수도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진실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때론 쉽게 변하지 않지만 또 어떤 계기로 인해 순식간에 녹아내리기도 하죠. 그것이 사랑 때문이든 죄책감이든 혹은 주변의 권유든 간에 중요한 건 과연 내가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일 겁니다. 사연자분은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동생의 갑작스러운 사과, 또 상담 프로그램에서의 깨달음을 통해 그 준비를 하게 되었고, 덕분에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서야 가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요즘 사연자분은 주말마다 남동생이나 이복동생 가족과 번갈아 만나는 소소한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물론 매번 모두가 모일 순 없지만 그래도 23주에 한 번씩은 꼭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안부를 나누려고 노력한답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까지 친밀해질 수 있다니. 엄마가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야 하고 웃어 보이실 때 사연자 분의 표정에는 어느새 전보다 훨씬 밝은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 분은 물론 막장 같은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강조하십니다. 경제적 문제, 감정적 폭발, 주변의 편견과 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절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조금씩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말자고 다짐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왔더니 어느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기나긴 밤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상 막장 중에 막장이라 할 수 있는 가족사를 깊이 털어놓아 주신 사연자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결국 점진적인 화해와 치유로 이어졌다는 점이 큰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눈물을 삼키며 도대체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변화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곧 클로징 멘트와 함께 오늘 사연을 정리하고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연자 분도 솔직히 일부 날에는 여전히 우울감이나 불안에 시달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화해를 했다 해도 과거의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때로는 잠을 자다 악몽을 꾸기도 하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나는 이제 가족을 떠올려요.
남동생과 이복동생까지 예전엔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들이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면서 이제 그들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이런 고민도 하신다고 해요. 만약 시간이 더 흘러서 남동생이나 이복동생 중에 누군가 다시 경제적 위기에 처하거나 성격이 예전처럼 거칠어지면 어떡하지? 다시 갈등이 시작되면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와 갈등을 겪었던 터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사연자분은 그 두려움조차도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인생에 완벽한 보장은 없잖아요. 오늘 화해했어도 내일 또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엔 과거처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더 빨리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겠죠. 결국 그게 가족인 것 같아요. 수없이 다투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힘을 내는 것.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사연자분은 자신만의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나 밤에 짧은 글을 쓰는 건데 그날 가족들에게 느낀 고마움이나 혹은 불안과 미움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혹시 남동생이나 이복동생과의 모임이나 통화가 있으면 최대한 그 감정을 왜 느꼈는지 스스로 정리한 뒤 대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가 내 감정을 조금 더 이해하기도 하고 나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아졌죠. 라고 전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게 가능해요? 나 같으면 못해요. 가족이 너무 밉고 다 필요 없다는 생각만 드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도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본인 역시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남동생이 나타날 때마다 몸이 굳고 저 인간만 아니면 내 인생이 훨씬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이 관계를 놓아버리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동시에 큰 공허와 후회를 남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한 번 더 시도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선택이 옳았다고 느낀다는 게 사연자 분의 고백입니다. 남동생은 점차 안정된 삶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복동생과도 최소한 서로 적대하지 않을 정도로라도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연자 분의 자녀들 역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가족의 복잡함과 동시에 결국 서로를 다시 붙잡아주는 힘을 배웠다고 하니까요. 아이들 교육에도 이런 모습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족이 무조건 좋고 화목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가족끼린 어쩔 수 없으니 서로 돕고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 어머니가 물려주신 교훈의 연장선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사연자 분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결국엔 과거와는 달라진 오늘을 만들어냈다고 하니 듣는 저희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척박했던 가족관계에 조금씩 물이 스며들어 싹이 트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나요? 사연자 분은 끝으로 이런 말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너진 가족사의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어요. 나도 동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동생도 나를 공격했으며 이복동생 쪽도 우리가 모르는 상처를 안고 거칠게 대응했죠. 그러나 이제와 돌아보니 그 시작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책임 회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우리가 미처 배우지 못했던 대화법과 사랑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서로 배워가며 조금씩 성장하면 막장이라는 단어가 전부였던 우리 가족에게도 분명 미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로 모든 중장년층 청취자분들이나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도 통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사람 사는 이야기는 어디서나 만화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일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그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연자 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설령 가정이 무너지고 갈등이 커지고 서로 미워하기 바빴더라도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말이지요. 이로써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던 사연자 분의 막장 가족사가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셈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등장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이젠 예전처럼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네요. 그 자체로도 큰 성장이자 어머니가 바라시던 가족의 화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곧 클로징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가 부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작은 깨달음이나 위로가 되었길 바라고요. 잠시 후 마지막 인사로 찾아올게요. 자, 오늘 사연 부스를 통해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아픈 가족사가 결국 따뜻한 화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연이었는데요. 막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끝내 희망의 빛을 찾아내신 사연자분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마다의 인생에서 가족이란 정말 쉽지 않은 존재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고 상처와 눈물이 쌓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그 안에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정과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연 부스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계속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 한편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 피어나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부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